미국 세인트폴에 있는 한 영화 제작사가 동아시아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던 한 여성이 좌절한 듯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내 그녀는 한국으로의 촬영을 떠났고 그곳에서 정말 믿기 힘든 모습을 마주하고 촬영물을 어딘가로 전달하는데요. 과연 이 미국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영화 제작자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영화 제작을 한다고 하면 다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하시는데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내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상업 영화에 비해 수요가 적어 제작 자금을 모으는 것부터가 큰 도전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있는 제작사가 큰 엔터 기업도 아니었기에 영화 한 편 만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사실 유럽 국가들의 환경 문제를 다루려 했는데 주변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 의지와 조금 다르게 유럽국이 아닌 동아시아 국가들을 다루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동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개 나라에 대해서 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작비 부족으로 끝까지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죽으란 법 없다더니 저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눈앞에 나타났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온 국제영화 기획자 펑쇠렌이었죠. 펑쇠렌은 이런 제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국 환경을 다루고 있었는데 제 다큐멘터리를 중국에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자신이 속한 아시아국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건데 과연 중국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제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제작비 한 푼이 귀했거든요. 그리고 펑쇠렌과 대화하다 보니 중국에 대한 선입견도 조금 깨지더라고요.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이 있는 펑쇠렌을 보면서 중국의 역사가 길기는 하다더니 사실이기는 한가 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또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다 보니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하지만 펑쇠렌은 맛있는 중국 음식을 소개하고 사주면서 중국의 음식 문화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제 다큐멘터리 제작비에 과감한 투자를 해준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펑쇠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중국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 사건이 있기 전만 해도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환경오염에 관한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다룰 예정이었죠. 동아시아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인지 다큐를 찍으며 기후변화 문제를 찾아보고자 하는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알리려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저는 펑쇠렌을 처음 만났을 때 한국 부분을 다루고 있었어요. 자료 조사도 하고 한국의 계절과 환경에 대해서 펑쇠렌과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 저는 당시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펑쇠렌에게 주었던 기획서에도 중국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저는 당연히 기획서를 본 줄 알았는데 이걸 보지도 않고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투자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중국 촬영 때는 펑쇠렌의 지식과 인맥이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국을 다룬다는 이야기만 보고서는 대뜸 중국에 소개하자면서 투자를 결심했던 거였죠. 펑쇠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시 한국을 다루고 있긴 했지만 이미 한국의 사계절과 한국의 환경 오염에 대한 대처 방식, 한국인들의 환경 오염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까지 모두 조사와 촬영이 거의 끝날 무렵이어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중국의 환경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했던 건데 펑쇠렌은 그런 저를 두고 갑자기 사기꾼 취급하면서 몰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촬영하며 조사한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 추적 데이터에 의거 13위로 조사되었고 당시 전 세계 1위로 온실가스를 배출했던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중국 촬영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펑쇠렌은 그런 저의 행동에 화를 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를 속인 겁니까? 저는 한국의 환경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알고 투자를 한 건데 지금 어딜 문제 삼겠다고요? 우리 중국이요? 대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속인 게 아니라 펑쇠렌이 제대로 보지 않은 거라고 백날 얘기해도 제 얘기를 듣지 않더라고요. 정말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펑쇠렌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왜 여기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겁니까?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건 다 날조된 거야. 지금 당신 나라 미국이 거짓말 치는 거라고.
미국인이라서 잘도 속아온 모양인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야. 한국을 다루기로 했으면 한국을 다뤄야지 뭔 중국이야. 너무나 원색적인 비난에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모습이 거짓말이었다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뭐 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답니까? 하려면 중국이 하겠죠. 펑쉐렌을 보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아졌는데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미국은 인정이라도 하지 중국은 인정조차 안 하려고 하는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펑쉐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저희 다큐 영화사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빌미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중국 얘기를 넣겠다고 하면 모든 투자금 철회할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모두 토해내게 만들 거라고. 내가 이러라고 돈을 쓴 줄 알아?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중국에 소개하라고? 펑쉐렌은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중국에 소개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본인들 잘못은 쏙 빼고 남의 나라 잘못만 소개하려고 하다니 더 이상 펑쉐렌과 함께 앉아있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는 말에 살짝 위축되기는 했어요. 투자금을 회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했거든요. 미국에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려고 하다니 당신들이 우리 중국을 욕보이게 하는 주 범인들이었구만. 내가 당장 당신들 고소할 거야. 무슨 영화를 그렇게 본 건지 미국 정부가 뭐가 아쉬워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 소규모 자본 다큐멘터리로 중국과 기싸움을 하겠냐고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구린 공작을 많이 한다던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펑쉐렌은 씩씩거리며 떠났고 저는 며칠 뒤 정말 펑쉐렌이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제작비에서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된 건 너무나 큰 손해였습니다. 법정 공방은 몇 달간 이어졌어요. 다행히 무혐의를 받아냈지만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고 금전적으로도 손해였죠. 하지만 다큐 제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의 임금을 주지 못해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지만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첫 목적지로 중국의 후난성에 있는 유명 자연 명소인 장가게에 가게 되었어요. 중국의 광활한 자연을 보여주면서 중국인들이 왜 자연을 지켜야 하는지 알리기 위해서였죠. 정신없이 촬영 장비를 세팅하고 자연 풍경을 촬영하고 있는데 중국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굉장히 날선 목소리로 지금 우리 찍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차갑게 돌변했던 펑쉐렌이 생각나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절벽과 주변 환경을 촬영하고 있어요. 환경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사람은 찍지 않아요. 그러나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보통 목소리를 천천히 높이다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짧은 머리에 몸에 문신까지 하고 있던 중국인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되니 사실 솔직히 정말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저에게 협박하기 시작했죠. 거짓말하지 말고 카메라 내놔. 방금 분명히 우리를 찍었지? 아니야? 당장 카메라 내놓으라고. 그게 싫으면 돈을 내. 무슨 준비라도 했던 사람들처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영어까지 잘 구사하는 사람까지 있던 걸 봐서는 중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런 일들을 종종 벌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제 카메라를 뺏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손을 뻗어 제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길래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저를 잡고 흔드는 바람에 결국 카메라를 놓쳤고 카메라가 언덕 밑으로 빠르게 굴러 떨어지면서 카메라는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어요. 급하게 내려가서 카메라를 주워 담았는데 중국인들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제게 와서는 당장 카메라와 돈을 내놓으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 카메라는 제가 가진 거의 모든 걸 팔아 마련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촬영한 모든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SD카드는 어떻게든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카메라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어요. 저는 중국인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카메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내놓으라는 말이 나와요? 대체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라고 외치자 중국인들은 카메라가 부서져도 메모리는 남는 거 다 알고 있어. 당장 내놔. 그게 아니면 돈을 내던지. 저는 제가 모든 걸 팔아 마련한 제 카메라가 부서진 탓인지 저도 모르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무서움도 잊은 채 중국인 무리를 향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내 권리를 당신들이 뭔데 뺏으려고 난리야. 그리고 사람 찍지 않았다고 말했잖아.
당신들이 예의 바르게 부탁했으면 그냥 보여줬을 거야.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했어? 대뜸 화를 내더니 나를 공격했잖아. 중국인들은 제 말을 듣고도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화를 내긴 뭘 내? 그냥 중국인이라 목소리가 좀 큰 것뿐인데? 그리고 떳떳하면 아무리 큰 소리를 냈어도 보여주면 될 일 아니야? 보여주기 싫음 돈을 내라니까 돈도 없고, 하여튼 미국 양키 놈들은 간이 콩알만 해서 별것도 아닌 거에 놀란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낄낄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자유국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자유국가는 누구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요. 자유를 무시하는 행동은 공산국가인 중국인들에게나 가서 하세요. 공산국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역대급으로 성질을 내더라고요. 야,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게 감히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 공산국가를 공산국가라고 말한 것뿐인데 왜들 저렇게 화를 내는지 당황스럽더군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고 당장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기세로 중국인들은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저에게 화를 내며 점점 압박해오던 순간 누군가가 저와 중국인 무리의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었죠. 이보세요. 여성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진정들 하세요. 그리고 여긴 공공장소이고 사람들도 오가는 곳이라고요. 제 앞에 서서 중국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처음에 저는 다른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를 겁박하던 중국인 무리가 그 사람에게 감히 한국인 주제에 우리 하는 일에 끼어들어? 라고 말했던 터에 한국인인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5분이 계셨는데 모두 저를 자신들의 뒤로 숨기고 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슨 상황인지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이 올 건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건가요? 진정하시는 게 여러분에게도 좋을 텐데요. 한국인의 강단 있는 목소리를 들은 중국인들은 이제야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억지 주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를 찍었으니까 카메라 달라고 한 건데 그게 뭔 죄야.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줘야지 돈을 내던가. 그리고 고작 한국인 주제에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해보잔 거야?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식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21세기, 그것도 이런 현대사회에서 존재한다는 게요. 한국인들은 이미 예상했었는지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뭘 알겠냐마는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부자이든 권력자이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때 마침 중국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경찰이 오자마자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외국인이 우리 중국인들을 허락도 없이 촬영했다며 저희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결국 경찰들은 부서진 제 카메라를 가리키며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부서진 제 카메라를 회수했고 한국인 분들의 상황 설명에 겨우 상황은 종료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경찰과 중국인들은 자리를 떠났는데 먼 중국까지 와서 촬영했던 장비는 잃게 되고 무엇보다 그동안 애써 담아왔던 데이터를 모두 잃어버리게 돼서 정말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해서 전했죠. 그러자 한국인 분들은 괜찮다고 말하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에 카메라 SD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곤 제가 사는 미국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부서진 카메라에 담겨있던 SD 카드를 혹시 몰라 미리 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찰 쪽에 지인이 있으니 부셔진 카메라를 회수하여 고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하겠냐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니 명함을 주며 한국인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촬영을 하러 오는데 혼자, 그것도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왔다는 건 예산이 넉넉지 않다는 것 같은데 제 예상이 틀렸나요? 저는 엄청난 통찰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 일행 중 한 분이 한국 방송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왔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제가 살던 미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인 분들이 손에 쥐어준 SD카드가 있던 터에 다큐에 들어갈 일부 영상들은 보존되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정말 그때 만난 한국인 분들이 수리한 제 카메라를 제가 사는 곳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세계 어느 국가의 사람들도 이렇게 타인을 도와주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을 겪었음에도 사실 저는 그 이후로 기획했던 다큐멘터리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갈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CNN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던 친구가 최근 전에 대학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가 미국으로 왔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한국인이라 제가 큰 도움을 받았던 국가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제안에 응했고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CNN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미국인들과 한국인들로 보이는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인사를 나누며 저희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아주 놀랍고 재밌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먹었던 음식을 치우는데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함께 치우는 모습을 보던 한 한국인이 지인에게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쓰레기 버릴 때마다 양심에 찔리네. 너는 안 그래? 그러자 한 한국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나도 그래. 여기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네. 그런데 뭐 어쩌겠어. 내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바뀌는 게 없을 텐데 여긴 미국이잖아. 맞아. 한국에서는 이렇게 버렸다간 난리가 날 텐데. 이런 상황과 대화들을 지켜보던 저는 의아했죠. 쓰레기? 분리수거?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여하튼 이 얘기를 들으니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제 귀가 쫑긋해지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묻자 두 사람은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분리수거 시스템을 언뜻 알고만 있었지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분리수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리는 건 기본이고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도 버릴 수 있는 것, 버릴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얘기를 듣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플라스틱, 깡통, 비닐, 음식물, 일반 쓰레기 등등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일반 쓰레기든 음식물이든 그냥 다 같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주변에 온갖 벌레들이 들끓기도 하고 길고양이들이 기웃대거나 냄새도 심하게 납니다. 설마 이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 두 분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당연한 일상이더라고요. 게다가 재활용품도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병을 분리해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를 버릴 때는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택배 박스를 버릴 때도 테이프를 박스와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고요. 심지어 플라스틱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까지 떼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걸 문서로만 봤으면 안 믿었을 겁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해도 안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미국에서 이런 걸 시행한다? 아마 제 생각에 미국 인구 단 5%도 지키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당연히 이걸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환경을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재활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게다가 종량제 봉투라는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특별한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봉투의 가격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즉 불필요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일수록 쓰레기 처리 비용을 많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였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환경보호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독일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국가의 환경 문제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고 독일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촬영하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제 계획을 완전히 수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독일도 분리수거를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런데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모아 촬영 때 쓰려고 한 건데 앞전에 한국에 대해 조사할 때 예산이 없어서 인터넷으로만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에 전파된 영상들을 짜집기 하여 준비했었는데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했던 이상의 것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얼마 뒤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의 청결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이 정도면 청소부들이 시도 때도 없이 다녀야 할 텐데 청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텅 빈 플라스틱 컵이나 빈 봉지를 손에 들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쓰레기통을 찾으면 버리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나 봤더니 그대로 집으로 들고 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그냥 바닥에 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가 모이면 그곳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한국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담배꽁초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안 거지만 한국에서는 길거리 흡연조차 금지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어딜 가나 담배 냄새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곤욕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니 이 이유 때문에라도 한국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갖는 곳이지만 실제로 가면 쓰레기로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나 관광지 주변은 더 심하죠. 게다가 뉴욕의 경우 매년 수백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과 비교해보니 미국인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도 심각해요. 하지만 한국의 골목에서는 미국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늦은 밤에도 여성분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걸 보면서 한국의 길거리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기까지 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있던 곳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아무 문제 없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니 평생 이런 걸 누려본 적 없는 저로서는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대도시를 지나 지방도시로도 향했어요. 대도시는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 대도시일수록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낮다는 게 미국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방도시라고 해서 교육 수준이 낮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 전부가 대졸자였습니다. 저는 과거 촬영차 중국에서 갔던 지방도시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아시아였으니까요. 아니 베이징만 해도 충격적이었죠.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났고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눈에 띄게 많았어요. 길거리 음식점이 즐비한 골목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기름때가 뒤섞여 불쾌한 냄새를 풍겼죠. 지방도시는 수질 오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정말 죄다 죽은 강 같더라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생활하수가 섞여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미관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냄새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중국은 깨끗한 국가라고 모든 게 거짓된 이야기들이 송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던 펑쇠렌이 떠오르더군요. 왜 진실을 숨기고 자신들의 국가의 치부를 감추려고만 하려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죠. 전 세계가 합산 배출했던 온실가스는 약 500억 메트릭 톤에 달하는데 이 중에 144억 메트릭 톤을 중국이 내보내고 있었어요. 이거에 비하면 한국의 환경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죠. 고작 6억 7천만 메트릭 톤의 온실가스만 배출하는 국가였으니까요. 중국과 20배가 넘게 차이가 났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본 한국의 하늘은 맑았고 한강은 깨끗했어요. 게다가 청계천의 수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대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의 수질이 그 정도라니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자연과 도시의 공존이라니.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 장면을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어딜 가든 풀 냄새가 나는데 요양을 하러 온 기분이었습니다. 풀 냄새, 물 냄새가 이렇게 쾌적하고 청정한 것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을 살아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제가 간 곳은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이었어요.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저는 영월 시내에서도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 더 깨끗한 자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차 하나 들어가기도 버거운 길에도 분리수거함이 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CCTV까지 달아서 쓰레기를 하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이건 한국인 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에너지 자립도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마을 공동체에서 자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아주 환경 친화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죠. 맨날 화석이나 태우고 석유나 뽑아내는 다른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일전에 자료조사를 하며 찾았던 건데 한국에 오게 된 이상 안 와 볼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이런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촬영을 하려면 제작비가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하소연하는 글을 썼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 독립영화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촬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작팀이 엄청난 소식을 물고 왔어요. 바로 한국인 투자자가 저희 다큐멘터리에 자본을 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투자지? 이거는 후원이나 다름없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로 수익을 기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왜 투자를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 투자자분은 이런 내용이 세계에 알려져서 많은 나라들이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깨닫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굉장히 멋있었는데요. 그분은 한국인이 투자했다고 해서 한국이 과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작해주세요.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날 누구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도움으로 환경 다큐를 완성해서 환경보호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펑쉐렌에게서 문자가 왔었어요. 아니 기어코 중국 이야기를 넣었어? 이 영화가 대중에게 공개되면 중국 동포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이라도 중국 내용을 삭제한다면 너그럽게 넘어가겠어. 그러니 빨리 중단해. 여전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윗사람인 양 구는데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죠. 제가 이런 것도 각오하지 않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게도 든든한 한국인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언제 대중분들에게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면 꼭 한국인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 저희는 분리수거 이런 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아예 안 하고 있던 거였네요. 그러면서 무슨 환경 운운하는 건지 제발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전 세계가 다 같이 환경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